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네,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이사님과 함께하는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식?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식.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인상은 다들 부드러우셔서 저희 타이틀 제목하고 잘 어울리는 두 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도 안녕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이렇게 반팔 셔츠 차림이신데 뜨거운 남자. 네, 아직 젊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예, 한 10년 나이 먹어봐야지. 예. 특별한 또 그 연구소에서 준비하는 행사 있으시다고요? 네, 특별히 좀 광고를 먼저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경제 소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공개 방송 형식으로 저희가 2월 12일 날 여기 지금 국민TV 밑에 지하에 지금 국민카페가 새로 오픈을 했잖아요. 예. 거기 장소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월 12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단 토크쇼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작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한계가족이라는 그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 그 포럼에서 자원봉사하는 대학생이 그 영화를 한 편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 상영회 겸 저희 경제 소프트 이제
그 공개 방송 겸 이렇게 해가지고 2월 12일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미리 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저희 그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카페 다음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쪽 카페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 공지가 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저희 쪽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시민분들하고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어요.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전북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경제 토크쇼라고 해서 2월 22일에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전주시 덕진구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곳 3층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화 상영회를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장님께서 그 FRB의 출구 전략하고 신흥국 경제 위기 요새 좀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쪽에 계신 그 국민티 조합원 분들께서도 그 저희 카페에서 그 참가 신청해 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전북 지역 조합원들이 정기 모임을 하신다고 그래서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한 800분 가까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공지 좀 해주시죠. 예, 그쪽 그 지역 협의회 계시는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했습니다. 뭐 서울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 뭐 강보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올랐던데요. 뭐 아르헨티나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일단은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출구 전략이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가치가 이제 폭락하면서 이로 인해서 미국, 유럽의 증시의 충격이 뒤늦게 이제 그 아시아 증시에 반영되면서 어제 1에서 2%대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어제 지난 주말보다 1.6% 가량 하락을 했고 하락을 한 1910.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홍콩, 대만, 인도 증시도 1에서 2%대 하락을 보였고 특히 일본은 주말보다 2.5% 급락을 해서 아시아 주요국 중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오는 29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추가 축소를 단행할 경우에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작년 연말 이제 저희 연구소가 경제전망 이제 세미나를 했었죠. 그때 이제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그 세미나 내용, 세미나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세계 경제가 올해 어떻게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신흥국 위기라고 하면, 신흥국 하면은 어떤 나라들이 있죠? 중국이나 브릭스를 좀 꼽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흥국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중국이죠. 지금 이제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브라질이나 인도, 물론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 경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규모가 있습니다만 경제 규모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 절반도 안 되거든요. 땅덩어리는 한 뭐 20배 이상, 뭐 25배 막 이렇게 큰 넓은데 인구수도 한국보다 조금 적고. 경제 규모, GDP 규모로 치면 한 4,400억 달러 정도? 그 정도니까 절반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서 뭐, 하여튼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FRB가 출구 전략을 12월 달에 하고 올 1월 이제 곧 내일 모레인가요? 또 이제 아마 연속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100억 달러씩 줄여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보니키 의장이 이제 지난달에 그 출구 전략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매월 100억 달러씩 이렇게 줄여가면 올 연말까지면 완전히 이제 출구 전략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분위기로도 내일 모레 열리는 연방 금융 공개시장 회의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100억 달러 축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데가 뭐 환율이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급등이죠. 급등세를 보이고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넓게 보면은 이제 이미 그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구 전략의 이제 과거 사례로부터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시에 이제 채권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뭐 자산 가격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브라질이나 뭐 인도나 터키 뭐 이런 쪽에 좀 이렇게 경제가 불안정하다 뭐 투기 자금들이 이렇게 이탈하면서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그래서 경제가 조금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 다우 지수라든지 일본 니케이 지수라든지 한국 뭐 지수란 유럽 지수들이 연초에 휘청거리고 있는 결정적인 핵심은 중국 경제입니다, 역시. 네, 중국 경제가 지금, 그 올해 무슨 이렇게, 좀 상당히 조금 이렇게 변수가 많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FRB의 출구 전략과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겹쳐져서 이제 주가가 일시적으로 지금 잠시 이렇게 좀 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올 한 해 전체 전반적인 모습은 이런 이런 그 등락이라 할까요? 모습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이렇게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근데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같은 남미에 있는 국가하고 그 다음에 경제 교류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또 경제 그 구조도 거의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01년인가 2002년에 IMF로 달려갔었죠, 둘 다. 2001년도. 예, 둘 다 달려가서 구제금융 받고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인플레가 엄청났죠. 물가 폭등이 상당히 심각하고 브라질 레알화라든지 아르헨티나 페소화라든지 이런 환율이 막 이제 폭등을 해서 인플레가 뭐 엄청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공업 기반, 제조 공업 기반이 이렇게 취약한 경제권이 반면에 이제 자원들이 많죠. 농산품이. 주 수출품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농산품과 이렇게 그 이제 그 원자재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체 수출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굉장하죠. 반면에 이제 수입의 한 50%는 주로 기계류나 자동차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원이 이렇게 주로 수입 품목인데, 근데 아르헨티나는 무역 수지 흑자 내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지는 않죠. 왜냐면 일단은 그 원자재 값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이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이제 폭등해가지고 그 흑자를 내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외환 보유고가 워낙 적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라 할까요, 좀 정치적인 혼란들이 여전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남아 있어서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그 경제가 조금 많이 좀 어수선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8월, 9월 무렵부터 그 아르헨티나 내수 경제가 확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확 죽으면서 반면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투기 자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하는 면들이 있었고, 또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스페인하고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관계가 이렇게 깊은데, 어쨌든 유럽 자본이나 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죠. 뭐 이제 이자라든지 배당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외환 문제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역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흑자를 내고 있죠. 흑자를 내고 있는데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작년 뭐 이렇게 하반기부터 이제 특히 작년에 이제 원자재 가격 2012년부터죠. 2011년 말 하여튼 2012년부터 원자재 가격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그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값이 이제 많이 좀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원자재 수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수출이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무역수지 흑자폭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상품 수출입은 흑자를 내는데 서비스하고 소득 수지는 엄청나게 적자를 내고 있어요.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그나마 다행히도 브라질에서 월드컵 하죠. 월드컵 열리죠. 만약에 2년 뒤에는 또 올림픽 하고요. 네. 예. 만약에 그 월드컵을 뭐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 월드컵 중계 같은 데 보면 브라질 시합 같은 데 보면은 의외로 브라질 응원단이 굉장히 많죠. 예. 브라질의 그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범 중에 하나가 이게 여행 수지입니다. 소득 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심한데 인구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소득 상당히 부유 계층들이 해외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엄청나게 잘해요. 쇼핑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경제 규모나 이런 거 본다고 생각하면 브라질 응원단이 저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에도 브라질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조금 이게 그 일본이 이제 그 1900년대 이렇게 해외 이민을 주로 이렇게 브라질로 많이 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좀 하는데 어쨌든 그 브라질의 서비스 수지 상품 수출입은 수입보다 훨씬 많아서 흑자를 내는데 그것도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품이나 원자재 주로 수출하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공산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서비스 수지에서 적자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타가 이 소득수지입니다. 브라질의 그 투자를 제일로 많이 한 데가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브라질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미국 본국으로 이제 이자라든지 배당 수익을 송금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득수지입니다. 예. 이 소득수지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가지고 상당히 그 그거 세 개를 다 합친 경상수지로 보면은 이렇게 적자죠 브라질이.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규모가 작은 데다가 막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이제 그 외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인도는 이제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그 사실상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회주의 국가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뭐라 할까요?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신분제 제도 하에서 이른바 한국으로 치면은 재벌을 뛰어넘는 족벌 그룹이 많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이제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그 족벌 그룹들이 인도 경제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도 뭐 이렇게 많은 유착이 이렇게 심하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고 주로 수출하는 게 뭘까요? 인도 차죠, 차. 티. 예, 인도 차. 그래서 난 농산품 이런 것들이고 의외로 인도가 수입을 제일로 많이 하는 게 원유입니다. 원유예요.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을 많이 하는데 주로 이렇게 어떤 걸로 쓰냐면 어떤 산업 공산품의 원료라든지 이런 걸로 쓴다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이렇게 그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면서 이게 자동차 기름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연료 난방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한국처럼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무슨 그걸 뭐 이렇게 석유화학 뭐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뭐 어떤 근데 쓰는 것보다는 단순 소비용이네요. 예,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인도는 또 석유 매장 그 광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개발을 못한 이유가 이 사회주의 국가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게
황당한 어떤 그 생각이나 규제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원유를 그렇게 많이 수입하면서도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저 외국 그게 다국적 그 독점 자본이 돌아서 착취해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지역 인도 이제 뭐 공업 발전을 전 철강 공장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철강 공장 포스코 가서 세우려고 2006년부터 들어가서 했는데도 몸부림을 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후진적인 어떤 규제나 어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수출보다도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또 그 수입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인도가 세계 최대 금 소비국입니다. 금 소비국이에요. 금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금 수입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도 이제 외환 부족 문제 항상 이렇게 좀 시달렸죠. 그래서 인도도 90년대 초반에 IMF에 한번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외환이 부족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무슨 이게 뭐 개방 개혁 조치를 하고 뭐 조금 2000년 이후에 많은 그 변화를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는 한 4천억 달러 정도 있죠. 4천억 달러 되는데 그 이제 주로 이렇게 그 중에 이제 대외 채무 외환 보유고 한 3천억 달러 되고 이제 대외 채무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대외 채무 4천억 달러 중에 한 75%가 장기 채무고 예. 25%가 이제 단기 채무라서 그렇게 당장에 숨 넘어가는 위기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 민간 그 재벌이랄까 족벌 그룹들의 그 해외 차입이 많아요.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조금 문제죠. 예. 그러니까 투기 자금이라든지 단기 자금이 쫙 들어와가지고 인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이제 일단 뭐 건물 짓고 도로 짓고 하는 부동산 쪽에 확 들어오고 그것들이 이제 이런 재벌이나 족벌 그룹하고 이렇게 그 연결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런 그 달러 빚을 빌려다가 그 인도 루피로 바꿔가지고 그런 투자를 하겠죠. 한국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런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나서 예, 달러를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빌려온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는 이제 뭐 고급 주택 짓는다든지 뭐 부동산 뭐 투기를 했는데 이게 한국처럼 꼬꾸라지만 했다 이거죠. 꼬꾸라지면 부실화되거든요. 그럼 이제 달러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그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율이 폭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폭등을 이렇게 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물가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10%를 훌쩍 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딜레마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순이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어떤 그 시스템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투기 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FRB가 뭐 출구 전략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 이전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잠재력은 있지만 워낙 그 나라가 크고 뭐 이렇게 그 부존 자원도 많고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그 IT 서비스 산업을 장악을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예. 겉보기에는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리콘밸리 인도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그렇죠. 근데 그 거의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인도에서 만들어요.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어쨌든 그 인적 자원도 굉장히 뛰어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재력은 굉장한 나라들이죠. 그다음에 뭐 인도는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 카스트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큰 걸림돌이에요. 너무나 커요. 그런 장벽들이. 예. 우리나라는 뭐 이런 움직임 어떤 영향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덩달아서 춤을 추는 정도죠. 덩달아서 춤을 추는 정도고 오히려 이제 한국도 내부적인 문제죠. 내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는 한국 경제가 이미 이제 중국 경제에
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예. 중국 경제가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성장성이 이렇게 상당히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거기에 눌릴 수밖에 없죠. 거기에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이렇게 뭐라고 했나 기침하면 독감 걸린다 일본이 어떻게 하고 한국은 들어 눕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중국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FRB의 출구 전략보다는 중국 경제가 지금 올 연초 들어와서 지표들이 그렇게 양호하다고 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이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지금 작용을 해서 한국도 지금 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예 없이 다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예. 중국 경제의 올해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도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렇죠.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 며칠 동안 삼성그룹의 채용 문제 떠들썩했습니다. 앞서 뉴스피드 시간에도 이 문제를 좀 다뤄봤었는데요. 어제는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삼성 대학 이름 1위부터 10위까지 다 차지하는 그런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돌연 삼성그룹에서는 새로운 채용 방식 전면 유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이 왜 이런 제도 시행하려고 했는지 다들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삼성그룹에서는 오늘 이 대학 총장 추천제, 서류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선안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은 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작년 방식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삼성에서는 이 새로운 채용제도의 도입으로 각 대학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혼란을 줘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그 삼성 직무적성 검사에 연간 20만 명 이상 지원자가 몰리고 이에 따라서 그 취업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는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또 스펙 쌓기 경쟁에 따른 우려가 적잖아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본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총장 추천제에 대해 삼성이 대학을 서열화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을 했고 또 호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천 인원이 적어서 지역 차별의 논란도 확산이 되어 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그래서 새로운 채용 제도를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벌써 언론이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민 TV에서도 아마 이 문제는 많이 다루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냥, 삼성그룹의 이제 대학생, 선발, 어떤,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보고, 대학생들한테 또는 우리 젊은 20대, 30대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의 첫 발을 내딛어서 이제 직장이나 자기 직업을 고민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한테 조금 제가 참고 삼아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걸 좀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삼성하고도 관련이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이야기죠. 우리 박성재 P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성그룹에서 채용해 준다라면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험한 질문인데. 아직은 없습니다. 왜 아직 그런 생각? 저는 대기업은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좀 드문 경우네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한 분들한테, 한 세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취업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공계 기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오고 있죠. 예. 예. 지금 삼성그룹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서 예컨대 성균관 대학을 서울대 위로 가는 뭐 MIT 공대 그런 느낌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게 뭐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지 어쩐지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거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각자 뭐 생각하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공계 기핀의 뭐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 또 인문계 인문학이 뭐 무너졌다 뭐 막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첫째는 자기 그 좁은 생각에 물론 이제 대학에 가면은 당연히 전공을 선택해서 전공에 따른 데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대학 4년 동안에 전공, 예를 들어서 뭐 전자공학, 아니면은 무슨 경제학,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뭐 철학, 뭐 사회학, 역사,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생물학, 그러니까 유전자공학, 뭐 이런 것 했다라고 해도 대학 4년 동안에 공부한 거 지금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우리 조 국장님은 얼마만이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4년 동안에 예컨대 언론학을 전공하셨다라고 치면 예. 지금 만약에 그걸 공부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만에 그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대학에서 전공을 영문학을 했는데요. 네. 의외죠. 예. 왜 했나 싶습니다. 예. 되게 예전에는 인문학 전공하신 분들이 다 언론에 많이 가셨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 뭐 지금 이런 기준을 들이댄다면 뭐 반론을 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제 기준으로 보면 학력의 최고 정점은 고3이었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거의 이제 70년대 말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지만 그때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4년 동안 배웠던 걸 지금 다시 공부하라고 하면 저는 2달이면 다 해버릴 것 같아요. 2달이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6개월 정도나 길어봐야 1년 이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고교 시절의 수업 시간, 고3 때 수업 시간을 계산해보고 대학 때 수강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대학 4년 고교 1년이면 다 네.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양적으로도 그렇고 예. 실제 공부한 내용으로 봐도 분량이나 내용으로 봐도 웬만한 적어도 이렇게 중간 정도의 수준이면 한 2-3달, 서너 달, 하여튼 길어봐야 6개월 이 정도면은 대학 4년 동안 했던 거 다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두가 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하면은 나는 기계공학을 이렇게 했으니까 경제학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생각 속에 가둬둬요. 지금 공부하면 2달이나 3달이면 다 해버릴 수 있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자기 평생의 모든 걸 다 가둬버려요. 사실 대학 4년 동안에 전공이라고 선택해서 공부한 것이 정말로 이렇게 전공다운 전공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것이 자기 각자의 어떤 평생의 직업으로의 밑거름이 되고 그런 것이 된다라면 모르지만 근데 놀랍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대학 4년 동안에 공부 이렇게 하거나 많이 배운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죠. 네,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가 대학 4년 동안 배웠던 것도 대학원을 포함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했지만 그것이 자기 적성에 맞아서 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적성에 맞지 않았고 억지로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런 곳에 자기 평생을 가둬버린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원래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본향에 가서 이제 석사 마치고 일본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인류대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낙점도 받았어요. 거의. 너는 갔다 오면은 너는 인류대학 교수야. 그때는 일본 유학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랬는데 이제, 학위를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왔는데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지금 사회가 그랬어요. 그때는 개나 소나 그 박사학위 없으면 그게 그냥 돈만 줘도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상당수가. 근데 그랬는데 그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본 이제 회사에 이렇게 갈 때 그런 생각을 했죠. 첫째는 내가 경제학을 했는데 컨설팅 회사에 있는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가자마자 일본 그 당시에 이제 정부로부터 한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조사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국 쪽을 담당해서 해라. 들어가자마자 그런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예. 나는 경제학을 했는데 내가 반도체를 어떻게 해? 반도체라는 하다못해 무슨 반도체 공학을 좀 이렇게 전공을 하고 그 기술이 어떻게 제품이 뭐고 이런 걸 알아야 이렇게 하는데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안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학교 때 내가 배웠던 게 얼마나 되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정말로 한 2달이면 다 해버리겠더라고요. 그러면 반도체 공학 기초 원론책이라든지 이런 웬만한 그 책들을 내가 한 30권 사다가 지금 공부하면 2달이면 한다 이거예요. 그런 계산으로 치면 2달이면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사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저건 못해 라고 내 스스로를 가둬버렸으면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야 이게 뭐야, 내가 실제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좋아하는지 적성이 맞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평생 밥 먹고 살 수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반도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배울 걸 2달 동안 반도체 공학 전공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퇴근하면 집에 가서 죽자 살자고 공부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저 안에 가두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산업 프로젝트를 다 했어요, 제가. 전기공학도 했고, 유전자공학도 했고, 반도체도 했고, 제가 모르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우리 젊은 이제 대학생들이 자기가 아마 대반은 거의 대부분 저도 그랬으니까 수능 성적 점수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건 이왕 그렇게 해버린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새로이 이제 대학교하고 사회는 또 다릅니다. 사회는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세계예요. 대학에서 4년 동안 내가 공부했다, 대학원에 6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걸로 자기 대학 6년 동안의 짧은 지식 배운 거 가지고 30세부터 예컨대 70세까지 일한다고 하면은 40년 동안의 자기 인생을 가둬버린다 이겁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배우면 평생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가두지 않는 한은 평생 배울 수 있다는. 평생 교육이나 평생 학습이라는 게 어디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자기 생각부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것부터 가두는 걸 하지 않을 때부터 평생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어떤 사회에 나와서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실 때 내가 전공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신다라고 해서 망설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걸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열심히 그거 관련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자기 적성, 내가 정말 나하고 맞네라고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젊은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명색이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을 가야지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친지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고시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하여튼 그럴싸한 폼나는 데를 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결정적인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어디 제대로 된 일자리 취직이라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대학을 나오게 되면 그게 인류대학이 됐든 어쨌든 간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뭔가 이른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또는 보여지는 그런 것에 맞는 그런 것을 그 기대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이제 그 박사 과정만 마치고 이렇게 7년 동안을 했는데 공부한 양으로 치면은 막 미국 유학 갔을 때 죄송합니다만 미국 유학 가신 분들의 기준으로 치면 한 박사학위 3개 정도는 받을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학위 시스템이 달라서 또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이 이야기가 또 딴 데로 빠지는데 이러면은 이건 다음에 또 이야기해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학위를 못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다 비웃었어요. 아까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저놈 쌤통이다라고 이렇게 막 그랬다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가 그래도 명색이 뭐 대학원에서 날고 기고 내노라 해가지고 뭐 일본 이렇게 인류대학 가서 박사 과정을 마쳐 학위를 못 해왔지만 명색이 이런 데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아마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일본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학교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내가 대학교를 나왔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박사과정을 한 것도 내가 박사과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갓난애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갓난애에 불과하다.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겠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래. 비웃으려면 비웃어라. 내가 정말로 진짜 이제 새로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실력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 입증을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일본 회사가 이제 서울에다가 처음으로 지점을 오픈을 했는데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념 행사 할 때 뭘 했냐면은 호텔 입구장에 재벌 원하던 이런 사람 오는데 외부 이제 초청 인사들 오지 않습니까? 그 하면은 도우미들 있죠. 이렇게 여자 도우미들 있잖아요. 네. 같이 서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명함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이 그거였어요. 속으로는 제가 이를 앙당 물었죠. 피눈물을 흘렸죠. 두고 보자. 하지만 내가 이걸 지금 내가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저쩌고 했다라는 걸 버리지 않으면 그걸 절대 할 수 없어요. 자존심상. 못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 누가 이렇게 이제 정말로 이렇게 진짜 실력자가 되고 누가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지금은 내가 모든 걸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는 학위만 받아오면 대학 교수야, 인류대학 교수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점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했겠어요.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었으면은 인생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마 폐인이 됐을 거예요. 모든 걸 제가 그때 일본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리고 복사도 제가 다 하고 조사 같은 거 리서치 같은 거 하면 제가 전부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그렇게 저를 버리는 순간 제가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 대학생들이 사회에 어떤 자기의 평생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좁아져요. 또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흘려보내버릴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에 입사해도 충분합니다. 인류대학 나온 머리 똑똑한 젊은 친구들은 독립하세요. 창업을 하는 얘기인가요? 네. 왜냐하면, 예컨대 삼성전자 입사를 한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려면은, 유치원부터 쳐서, 초등학교 때부터 쳐서, 개인적으로도 대학까지 치면은 몇 년입니까? 16년인가요? 16년이죠. 16년에 들어가는 그 교육비며 하며 이렇게 양육비며 모든 걸 치면은 그 비용이 적어도 예전에 한 4억인가 5억인가 얼마 한 5억 정도로 TV에 예, 나오더라고요. 5억 정도가 들은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컨대 삼성전자에 30살에 입사를 해서 50살까지 2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한다고 칩시다. 그 후에는 잘린다라고 치면 그것도 길게 잡아서 준 거죠. 평균이 지금 8년이 안 되니까 평균 근무 연한이 물론 이제 공장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지만 어쨌든 20년으로 잡으면 20년 동안에 10억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균 5천만 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연봉 기준으로. 처음 입사할 때는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20년 동안에 한 10억 정도 번다라고 한들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내가 인류대학 나와서 대한민국 대표하는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부모들도 좋아하고 주위에서도 부러워하고 하지만 그래 그 16년 동안 고생하고 자기 부모 온 집안 자기 개인 본인 하며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투자하고 공부해가지고 고작 20년 동안에 돈 10억 벌려고 그 고생을 하고 그 투자를 했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 돈하고 그 시간 동안에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하면 그 머리 가지고 장사를 하면은 대박 날 가능성이 높죠. 실제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다 무엇으로 기착되죠? 나이 먹으면 뭘 못하니까 돈으로 기착이 됩니다. 돈으로 기착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식에서 평생 벌어 10억이라면 10억 중에 저축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그거 이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 키워야 되고. 그럼 실제로 저금한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머리 좋은 젊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이 우그르 그렇게 나오면은 더할 나위 없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뭔가 과감하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내가 인류대학 나왔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대형 음식점을 내가 하나 차려서 연 매출 100억 올리는 그 대형 식당 그래서 미슐랭 별표 3개짜리 왜 그런 거 못합니까?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20년 해가지고 10억 평생 벌어서 토탈로 10억 봉투는 100배 낫죠. 훨씬 더 잘하죠, 그렇게. 그 다음에 편안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남 간섭받기 싫어하거든. 조직생활 막 이렇게 부적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대기업이다 뭐다 이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몰려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경제 망합니다. 지금 그 길로 이미 10년 전에 다 들어서 버렸어요. 나라 망해요. 이미 지금 이제 그 위험선을 넘어섰어요.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데 얼마든지 취직할 수 기회가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지 않고 독립해서 연구소를 했다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아직은 못 벌었지만, 지금부터 이제 벌지만, 시평 좀 많이 봐주세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제 그 대학 동기들을 보면 100명이 입학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남아있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명도 안 될 겁니다. 이미 다 잘렸어요. 현업에서 종사하는 분들. 명색이 인류대학, 대한민국 최고의 인류대학 나오고 하고 했는데도 이미 다 거의 다 잘렸어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그러면 잘 사느냐 이거예요. 되게 잘 사는 친구들 보면은 결혼 잘했거나 장가 잘 갔거나 사기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잘해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떼돈 벌었다라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가서 이제 무슨 공무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가서 못된 짓거리하고 엉터리 짓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그래서 국민 TV에 자꾸 욕하는 뭐 그런 구설수에 올라오는 사람을 봤어도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서 부러움과 어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어떤 그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대학 나온 그 젊은 친구들이 이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정형화되고 이미 이건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젊은 친구들이 새로 내가 뭐 인류대학 나왔다라는 그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돈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길거리 가가지고 내가 포장마차를 해서라도 그 생각을 가져야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 회사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제가 나는 뭐 대학이고 대학원이고 뭐 박사과정이고 나는 다 이렇게 안 나왔어. 이제 내가 새로 시작하는 거야. 모든 걸 제 자존심을 버리고 밑에서부터 정말로 맨 밑바닥에서부터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겁니다. 하나씩 싹 올라갔다 이겁니다. 사회는 학교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은 대학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럼 사회 수준이 대학보다 높기 때문에 대학생을 아직도 예취급을 합니다. 한국은. 이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나라 전체로도 굉장히 낭비적이고 이미 성인인데도 성인을 예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머리 똑똑하고 재주 있는 인류대학, 좋은 대학 나온 젊은 친구들 너무 대기업에 목매다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도 그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30살에 대기업이나 취직했는데 만약에 40살에 잘린다라고 지금은 언제 잘릴지 모르거든요. 잘린다라고 해서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전부 아까 말씀드린 나는 공대 출신인데 잘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완전히 이제 반병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 전체로 이제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나와서 지금 뭐 치킨집을 한다, 자영업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뭐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뭐 들어서 뭐 식당 이야기를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전자공학을 했던 뭐 바이오를 했던 뭘 했다 하면 그런 쪽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밑바닥에서도 진흙탕 받아서 한번 뒹굴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야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똑똑한 젊은 세대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도전을 해줘서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만 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기존의 틀 속에 이렇게 그것도 이미 썩어 문드러져가는 쓰러져가는 그런 속으로 이렇게 차고 파고 들어가 봐야 같이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밑바닥에서부터 자존심 버릴 수 있다. 좋다. 저도 이렇게 소장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공감합니다. 자존심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밑바닥에서부터 다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이나 뭐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직 사회에 나와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지금 어쨌든 그게 옳은 것이었던 그릇된 것이었던 외국어 특히 영어, 중국어 열풍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은 젊은 친구들 보면은 다 잘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토익 시험이나 무슨 취직 시험용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스펙의 하나.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뭔가 새로 도전하겠다라는 게 한국이라는 좁은 테두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전할 수 없어요. 이미 세상은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세요. 세계로 나가서 도전하세요. 한국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세계에 나가서 도전하려면 일단 말이 돼야 되거든요. 말만 돼도 어마어마한 사업기가 생겨납니다. 말만 돼도.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 아니면은 그렇게 아직 이제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사회에서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 또는 새로 이렇게 진로를 결정했지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부모님 도움 받지 말고
대학생 같으면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 좀 모아가지고 영어권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른바 배낭여행을 뭐 한 달이든 뭐 2주이든 가십시오. 가서 놀러 가지 말고 첫째는 말 못 튀는 거.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미국 사람이 한국말 떠듬떠듬 하는 거 엉터리를 해도 알아듣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떠듬떠듬 엉터리를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밑바닥에부터 시작하고 자기 정말로 그 평생의 그 어떤 그 삶을, 인생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건데 그거 말 붙이기가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이렇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부딪히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무슨 토익이다, 무슨 시험이다 이게 몇 년 하는 것보다도 2주 동안이나 한 달 가서 딱 자극받고 오는 것, 그것이 압도적으로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외국어도 일단 금방 몸에 이제 익히게, 자기 이렇게 현실로서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피부로 느끼게 되니까 외국어도 금방 배우게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이렇게 가면은, 놀러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이스라엘 젊은 애들이 자꾸 와요, 배낭여행을. 그러고 시내 중심가에 자판 놓고 뭐 귀걸이 팔고 팔찌 팔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여행비 만들어가 돌아다니는데, 쟤들이 뭐 때문에 저러나, 그냥 저렇게 놀러 다니는 건 아닌데,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사업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좌판 벌려서 하는 것은 일본이면 일본 사람들이 뭐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취향이 있는지, 뭘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체류 비용을 만드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들도 머리 좋은 친구들 잘할 거예요. 그런 거 하세요. 내가 인류대학 나와서, 뭐, 길거리 가서 좌판 벌려가지고 귀걸이 팔고, 뭐, 팔찌 팔고, 창피하게 왜 그런 걸 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서부터 하나씩 쌓아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이른바 진흙탕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흙탕 길 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멋있는 연꽃이 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설령 그렇게 해서 내가 크게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나이 들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거의 한 95% 장담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아요. 낫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제2의 삼성전자, 제3의 삼성전자, 제4의 뭐 제2의 현대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 지금의 이 틀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삼성그룹이 뭐 이렇게 대학 총장 뭐 추천자가 어떻고 그래서 대학별로 또 대학생들이 거기에 막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한다라는 그 휘둘리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평생을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책임져 주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그룹 수준으로 보면 중간 정도 수준의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자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력을 교육만 시켜도 훌륭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예. 굳이 인류대학의 머리 똑똑한 그 유능한 젊은 친구들이 몰려갈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개인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나라 경제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요건 다음번에 설 지나고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오늘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김광수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공이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라. 그리고 자존심을 버려라. 그리고 한국이라는 좁은 무대를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박성재 PD도 그런 경험이 좀 있지요.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 지나서 다 못한 이야기는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